반문 빅텐트 이렇게 좀 꾸리는 것 같은데 선거 캠프라는 게 표를 극대화시킬 거냐면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뭐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병준, 김한길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볼까요? 왜 선대위에 와가지고서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쓸데없는 잡음이 나면 안 돼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좀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말 말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 인연,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선을 생각하면 안 된다.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 있다. 뭐 추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 교수님은 뭐 조용하게 잘 되고 있다고 언론이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1야당에서 정말 유력 대권 후보를 놔두고 파워 게임이 제대로 붙은 것 같습니다. 이거 김종인 위원장이 저 정도 저도 예전에 기자할 때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저분이 저 정도의 워딩을 할 때는 상당한 불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후보에 대해서 냉정해져라. 지금 냉정하지 않다는 거죠. 흥분돼 있다는 거고 뭐 상임선대위원장이 왜 필요하나. 그리고 쓸데없는 잡음이 날 것이다. 이거는 아주 큰 불만을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윤 후보 입장에서 예. 지금 딱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일전으로 말씀드렸듯이 누구랑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저분의 생각이거든요. 공동으로.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공동은 안 한다. 뭐 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공개한 어록이었죠. 안 알려줬던. 예. 그렇기 때문에 전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전권을 달라는 얘기는 자칫하면 진짜 상황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은 급이다 아니다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정치권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가닥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윤 후보가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3김 하나씩 권한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권한이 분산됐을 때 자기 마음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일부에서 비판적으로 볼 때는 상황의 역할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매듭을 풀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인데 과연 이거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인지 단기간 내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러다가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후보로 뽑힌 지가 꽤 됐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하나 인선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처럼 글쎄요. 윤석열 후보의 중마고로 잘 알려진 권성동 의원만 사무총장이 합의를 했고 이른바 뭐 김종인 벽을 넘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아직 나머지 막판 조율, 인선 작업이 안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서 짚어본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독자적으로 권력을 갖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김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언제적 삼김인지 이제 지금 2021년도에 삼김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 김종인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권을 노리고 있고 원톱 체제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상임으로 김병준 위원장, 그다음에 후보 직속으로 화학위원회에 뭐 김한길 위원장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이나 파워게임은 엄청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당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선대위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후보가 전혀 안 보이고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셋만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선 캠프가 후보를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각된다는 게 과연 후보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아하. 그 부분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어요.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는데 윤석열, 김종인. 근데 뒤에는 뭐 이준석 대표도 있고 이분들도 내가 어느 줄에 갈지 혹은 뭐 어떻게 될지 관심사입니다.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장지원 의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특히 저 김한길 전 대표 얘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 전 대표 합류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줄다리기 화면
관련해서 과거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회색이 짙었던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나자 어렵사리 모셔온 안철수 의원을 패권 정치는 급기야 밖으로 몰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개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 정치와 싸우고 참고 견디는 동안 저도 불행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둘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한길이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안철수입니다. 김한길이 안철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손학규 대표, 김종인 대표 누구든지 민주당의 패권 정치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2016년에 민주당 총선 때는 선대위라는 게 뿌리지도 않고 선거했는데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선대위 없이도 정당이 선거를 할 수 있어야지. 알려지기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가 5, 6년 전에 당시 야권 통합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다. 뭐 이 얘기가 좀 많습니다.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 정말 감정을 다 버리고 과거를 다 버리고 뭐 무조건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이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삼김씨 이후에 사실은 본인이 비례대표 5번, 더군다나 또 2명의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만들어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이 선입견이 형성돼 있어요. 예. 특히 2016년도에 보면 당시에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 대통합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김한길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상당히 반대를 했고 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안철수 대표가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사이가 꽤 안 좋은 관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적 관계가 물론 이제 가장 근본에 깔려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2명의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권에서 좀 내챈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뭐 소위 팽이라고 하는 걸 당했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도 또 팽이라는 걸 당했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어떤 면에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제 대권을 만드는 건데 예전과 같은 똑같은 현상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만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엮여진 관계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이제 그런 어떤 일념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정권이 주어져서 어떤 진짜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다른 두 김분들이 그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내부 싸움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되느니 아예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것이고 아마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권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한길, 김종인 두 사람의 악연 얘기를 했다면 그럼 윤석열, 김한길의 인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일부 보도를 어제 오늘 보도를 좀 모아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3지대를 포기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김한길 전 대표의 조언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윤석열 후보의 신조가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동지다. 근데 김한길 전 대표가 딱 그렇다. 뭐 여러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인연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 김한길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선출되기까지 그 여러 번 간헐적으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대표로부터 그래도 필요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앞서 나온 것처럼 김한길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뭐 사이가 앙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줄다리기 하는 모습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좀 다릅니다. 어떤 겁니까?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입문한 이후부터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 수시로 만나서 조율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다음 주에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둘 분 사이를 이렇게 자꾸 뭐가 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쪽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선대위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너무 과대하게 포장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대표는 굉장히 원만한 사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조합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김병준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아까 그림 나온 것은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는 약간 껄끄러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말씀을 하기가 이해가 좀 더 쉽게 해서 예. 죄송한데 줄다리기 화면 줄다리기 한번 다시 부탁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의 얘기는 이 줄다리기 과정 중에서 네네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는 그렇게 나쁜 사이가 껄끄러운 사이 아니고 아닌데 잘 지내는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우호적이지 않은 건 맞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종인 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던 사람이 친소관계에 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느끼기에는 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김한길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한쪽에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정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대표도 좀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된다 아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당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원톱으로 해서 리더십을 갖는 것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 다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약간 바로 잡을 게 만약에 김 네. 교수님 주장 말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한 이쯤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가운데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 줄다리기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두 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껄끄럽다, 뭐 껄끄러울 수 있다, 뭐 이 얘기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내 다른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권영세 의원은 이 선대위는 결국 후보 뜻대로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여당에서는 이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후보가 분명하게 자기 의견이 있을 때는 그 후보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은 방향이죠. 결국 이 선거는 후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님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떡 세 덩이를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체하죠. 이렇게 한꺼번에 떡을 세 덩이를 다 드시려고 그러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원톱이면 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삼김 선대위다. 제가 볼 땐 뻔해요. 박용진 의원도 과거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인연이 있었으니까 원톱은 좀 파괴력이 있는데 삼김은 좀 뻔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한민수 수석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그 삼김이면 파괴력이 없고 원톱은 파괴력이 있다. 그것보다는 결국은 이 매듭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설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설득 작업이 아마 주말 사이에 치열하게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는가 보는데 왜냐하면 저분이 이 권한을 다른 김 씨 두 분과 나누는 데 대해서 선뜻 안 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빵이나 식빵처럼 뭐 반절은 김종인 위원장 주고 나머지 반을 2개 짜러 걸려 가지고 이렇게 뭐 김한길 또 김병준이 두 분께 드리는 거 쉽지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7대 뭐 6대 2대 1 할지 이렇게 나눈다는 식으로 산술이 잘 쉽지 않겠습니다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대위를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집중적인 논의가 되고 협상이 되고 협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띄운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화두날지 이슈가 터졌을 때 세 분이 뭐 인간적으로는 잘 지낼지 몰라도요. 이게 권력이라는 게 파워 게임이 벌어지면은 또 호불호를 넘어서 가지고 치열하게 세력들끼리 또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고비고비가 지금 이렇게 산이 막혀 있고 이걸 결국 풀어야 될 사람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번 주 저희 뉴스탑10 진행하면서 이 이슈를 짚어볼 때 일이면 뭐 17일 발표다, 뭐 18일 발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정말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자라 그러면 어떤 이슈가 나오면 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반면 김한길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면 김병준 위원장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 이게 완전 이 이슈가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짧은 기간 동안 뭔가 이슈를 내고 뭔가 파이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칫 내부 분열이 일어나다 보면 왜냐하면 세 분 다 각각의 색깔이 다 있는 분이거든요. 목소리가 하나여야 일관성이 그렇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예.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소득은 50% 하위 50% 이하에 대한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은 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그럼 뭐냐? 내부 분열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보면 워낙 거대한 걸 해놓으니까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면 예. 자칫하면 여기도 이 보이스, 그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돼버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생애 마지막 이제 본인이 어떤 면에서 대권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른 입장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김 교수님은 빨리 해결되기 기대하겠지만 예. 자칫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 가능성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지나면서 정리를 하려고 양쪽 다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원만하게 저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도 잘 된다고 보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과 또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대표랑 같이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급이 다르고 비중이 다르고 상징성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와 두 분 사이에는 그런 신뢰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대에는 일단 무조건 김종인 위원장의 단일 리더십 원톱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고 알겠습니다. 다만 다른 두 김씨 분들의 경륜과 또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후보 입장에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활용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종인 입장에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이 첫 번째 이 선대위 인적 구성이라면 이 선대위 구성을 마치더라도 이 원팀 고비는 꼭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좀 받아들이고 있고 분명히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화를 나눴을 때 저희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는 혹시 언제쯤 만나실 계획이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 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접촉도 하고 있고. 일부 후보와는 소통을 하는데 제 전화는 잘 받으십니다. 결국은 후보의 노력에 의해서 풀리는 문제이지 먼저 그분들이 손을 내밀기도 애매하고 저는 후보가 꾸준히 노력할 거라 기대합니다. 후보가 나서야겠다. 예, 당연히 후보가 나서야죠. 글쎄요. 정말 어느 쪽이 홍준표 의원의 송대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찾아갔다고 하거든요.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고 했던 홍준표 의원의 전언. 근데 본인 SNS에는 선대위 참여 강요는 부당한 횡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딘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미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 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한다라고 했는데 그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것과 윤 후보를 지지해서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선대위 참여 자체에 강요받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조광지처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 거기에 내가 가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본인이 조광지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커왔던 정치를 26년간 해왔던 본인을 버리고 국민의힘이 민심도 버리고 윤석열 후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된 사람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왜 도와야 되느냐라는 불편한 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30들로부터 특히 청년들로부터 엄청난 큰 지지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특화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은 선대위를 참여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그런 청년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또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일부에게는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고 했고 부당한 횡포다. 조광지쳐 버리더니 새집 차린다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했는데요. 원팀 얘기까지 저희가 짧게 선대위 구성과 함께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정말 오랜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